이런 전두환이 때문에 그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치열하게 싸웠던 386 세대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체적으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만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중에 하나,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장이 신재철이잖아요. 지금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서 지금 집권당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 중에 386의 대단히 NL파나 PD파들의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87년 민중항쟁에 의해서 군부는 종식이 되고 3당 합의회에서 오늘의 87년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정부가 아신 바와 같이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죠. 소위 이른바 삼김 일로라고 하는 대선이 참 웃기는 것이죠. 그 안에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외쳤지만 두 분의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인 사람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현재 1987년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할 때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삼김일로가 대통령이 출마를 해서 약 32.%의 지지를 얻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저도 그 현직에 한 법안에 있으면서 학생들 외친 것 중에 그런 겁니다. 노태우의 정통성에 대해서 대단히 항거를 했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0% 정도 얻은 사람이 100%를 대변할 수 있는 건가? 적어도 과반 정도는 지지를 얻어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정통성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런데 30% 정도 남짓 얻고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한없이 데모하고 그랬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에는 내치에는 별로 성공적인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씨도 업적은 있습니다. 국방정책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때까지 적대적 관계가 있었던 중국과 소련과 국교 정상을 했고 남북 간에 핵 협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노태우 씨가 핵 협정을 해서 이제 절대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을 거다 하고 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을 다 절수시켜 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런 핵의 모방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아주 미국을 위협할 만한 ICBM의 핵도 완성됐다고 큰소리 치고 있고, 그래서 노태우 씨의 북방의 핵 협정이 성공적인가? 현 시점에서는 헛짓거리 한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노태우 정부가 마치고 마침내 여기까지를 학자들은 군부 정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씨도 군 12.12 핵심 혁명의 한 1인자였기 때문에 군부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학자들이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요. 마침내 1993년에서 98년까지 평생을 민주화에 못 맞춰 싸우셨던 이제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정말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그런 민주투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군부 정권 청산이야말로 첫째 과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 소위 군 정치인으로 못자리가 되고 있는 한화회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큰 일을 했죠. 아마 목숨을 담보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군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큰 일을 김영삼 대통령이 정리를 하셨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는 정도의 큰 업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건전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김영삼 대통령님도 말기에 IMF를 맡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IMF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해체되고, 특히나 금융기업들이 해체되고, 그래서 가정을 잃고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표방된 대통령이 소위 이름하여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모토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정치 개혁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고비용 정치 자금의 청산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정치 자금이 소위 이른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불법적으로 활용되던 그런 시기여서, 어쨌든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금융 정치에 대한 관치 불법성을 정리하는 데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 협조에 의해서 임기 동안에 IMF도 극복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었죠. 그래서 6.15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셔서 이 남북 정상이 분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서 드디어 분단 극복이 실현되는가 그런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했었는데, 이 양반 또 그 6개항의 6월 15일 6.15 선언 속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 이런 또 참 저는 평생 정치학을 했습니다만 정치학 원론에 있지도 아니하는 이런 또 통일 방안을 내 가지고, 그게 또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벌써 5분 남았다고 이렇게 하니 이 얘기하다가 말겠네요, 그냥.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그 다음에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만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정부는 14년에서 17년까지 이제 있었던 정부인데, 사실 이 출범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 기대 반 걱정 반 했습니다. 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점. 둘째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잘 감당을 할까? 그래서 그런 기대와 함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보신 바와 같이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운을 타고 나야 하는데, 이분 한 1년 만에 이른바 다 아신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 사건이 터졌고, 이걸 결국은 이 사태를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대처의 무력함,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탄핵의 정부로 전락됐지 않나, 그렇게 정치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름하기를 우리는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 광장 정치가 정말 이 시대에 괜찮은 것인지,
국민에게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 방법인지 우리 정치학자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이런 광장 정치라는 게 정말 잘 끌고 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의 적대감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치 집단이 다 상대적인 집단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이 보수든 진보이든 이름이 보수 대 노동당이든 또는 민주당 대 공화당이든 어쨌든 상대 정당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그런 정치 모습을 새의 두 날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새가 날려면 두 날개가 건전해야 한다. 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되어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386 세대도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에 열기차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노무현 씨 만나서 인권 변호사 하면서 상당히 아주 진보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굳어져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이런 적대적 감정으로까지 치닫지 않고 균형 있는 정당으로서의 국민의 안정과 국가의 경제를 잘 유지해 갈 것인가를 제가 5가지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시간 되었다고 이랬으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역사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로 저는 규정하고